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윤석열 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특히 강조한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시대 정신으로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보다 자유에 대한 언급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는 동안 통합이란 말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라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됐던 만큼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 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건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우리 사회의 원로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새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오전 11시경 국회 취임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례로 찾아서 악수를 했고요. 이어서 국민희망 대표 20명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이 국민 대표들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씨,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열어난 배우 오영수 씨, 천안함 생존자 전한수 씨 등이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착석한 뒤에 게시식 영상이 상영되고 식사는 관례에 따라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이어 윤 대통령이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고 군사 준비태세 보고를 받은 뒤에 취임사를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담은 취임 연설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며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런 조건부 접근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어떤 그림도 같이 좀 겹쳐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란 단어를
무려 35번이나 언급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네, 뭐 공정 그리고 인권, 연대 뭐 이런 가치들 이런 단어들과 비교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한 빈도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 어려움을 지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외 질서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풀이한 대목이 총 10페이지 분량의 취임사 가운데 한 4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많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거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라며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회권적 의미의 자유에 대해서도 잠깐 일별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대통령 취임사를 다 읽어봤는데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나온 말이죠. 사실 국제적으로 봐도 이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좀 의미를 갖고 사용이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미국에서부터 좀 많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치 갈등 해소 그리고 정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이 통상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많이 강조하는 뭐 협치, 통합, 소통 이런 단어는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네. 대신에 정치권의 반지성주의 극복을 당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른바 그 팬덤 정치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좀 자신이 어떤 피해자의 위치에 놓였던 것 그런 경험을 좀 체험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 논거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했던 이른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른바 그 대안적 진실이라고 하는 네. 이제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오히려 이제 가짜뉴스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런 비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공식 일정만 소화했던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관계자가 오늘 한 그 언론사 전화 인터뷰에서 네. 이 코바나 콘텐츠의 향후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영리 회사인 만큼 김건희 대표가 휴업이나 폐업 쪽으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단 적극적 행보 없이 당분간 조용히 내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당분간 대통령 배우자가 동행해야 하는 공식 행사, 외교 일정 외에는 개인 공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또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있었죠. 이제 네. 전직 대통령이 돼서 이제 취임식에 참석한 건데 어떻게 좋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어떤 표정으로 만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좀 유심히 보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냥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만나서 악수를 했을 때 그냥 한 2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그냥 악수와 인사를 주고받았고요. 예. 이 취임식 직후 떠나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도 악수를 하고 승용차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배웅을 했고 차가 출발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과도 인사하고 역시 떠나는 차를 향해 살짝 허리를 굽혔고요. 이 김건희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쿠버너 컨텐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박 전 대통령과 단상에서 인사를 나누고 계단 아래까지 배웅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대화가 길어지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 그 부부 환송에는 참여를 하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취임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잖아요. 물론 문 대통령 당시엔 뭐 탄핵 이후에 곧바로 대선 끝나자마자 다음날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취임식도 굉장히 간소하게 진행이 됐지만 또 그때하고도 또 장면이 겹쳐가지고 좀 많이 시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탄핵 사태에서 가장 주요 인물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의 지도자였고 네. 또 특검팀에서 수사를 직접 이끌었던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참 묘한 구도가 오늘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주요국 외교 사절단과 접견을 이어가기도 했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4강 그 우리 주변 강국들 가운데 그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 요렇게 이제 그 대표단 순서로 접견을 했는데요. 이 먼저 오늘 오후 1시 반 이 미국의 부통령 그 배우자인 더글러스 에모프 단장을 비롯한 미국 축하사절단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동북아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자 에모프 단장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10여일 뒤에 방한에 직접 만나는 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후에 한 2시 10분경에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일본 사절단을 윤 대통령이 접견했는데요. 네. 일본 외무상 방한은 특히 지난 2018년 6월 고노다로 당시 외상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야시 외상도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서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현안의 본질적 해결에 신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중국의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사절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치상 국가부주석은 오후 5시 반 이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예방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왕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이 윤 대통령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당선 이후 시 주석이 당선 축하 축전을 보냈고 방금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진핑 주석 방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한을 안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아직 그 시진핑 주석 방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뭐 아무튼 지금 오늘 전달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방중을 이제 정중히 초청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 국민통합 협치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 국력이 더 커지고 국격이 높아지기를 기원한다면서도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등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적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소통을 언급했죠? 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실체적 변화를 위해 윤석열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선을 치르면서 적대와 분열의 진영 대결로 시민들은 싸우고 사회는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통합의 가치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부적격 인사들이 시민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내일 오전 7시 반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에 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장관 임명안을 결재했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결재한 것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었는데요. 네. 이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후에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사인한 게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 동의를 야당에 좀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됐고요. 네. 이어서 추경호 기재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이종섭 국방부, 한하진 환경부, 이정식 노동부, 정황근 농식품부, 조승환 해수부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 등에 대해서 임명 그 문서에도 결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에 참여하는 18개 부처 가운데 추경호 이 부총리를 비롯한 7명의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첫날에 임기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장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장관들은 지금 국회에 재차 그 청문 보고서를 송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사람이 지금 6명, 7명 정도가 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인선이 이루어져야 그렇죠. 됩니다. 네. 예. 그거는 장관 제청을 추경호 이제 사실상 만약에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장관 제청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 그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네. 경우에는 이 내일 이제 정확하게 내일부터죠. 내일 네. 이제 임기를 추경호 부총리가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이제 그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임기를 마친 대통령도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갔어요. 상당히 좀 밝고 후련한 표정이었던 걸로 너무 밝아도 안 보였는데요.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전 대통령 오늘 발언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 서울역 광장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이제 즉석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저는 해방됐습니다. 저는 자윤이 됐습니다. 이런 연설을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오늘 그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제가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섭섭해 마시라며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면서 반려견들 돌보고 농사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이웃 통도사 자주 놀러가서 성파 종종스님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책도 보고 음악도 읽고 마음만 정신만은 헐헐 자유롭게 날겠다. 이런 퇴임 후에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포부라고 하기는 좀 너무 소박한데요. 네. 근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봉화마을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찾아오면 거기 또 나와서 맞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네, 사실 오늘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모습이 이 정말 친구이자 정치적인 동지였던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당히 비교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른바 아까 제가 전해드린 이 자유인이 됐다 이 발언이 이제 2008년 2월 25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에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랑 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일관된 전언입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봉화마을에서 오리농법으로 쌀농사도 짓고 봉화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네요.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려 17시간 30분 만에 끝났어요. 네, 오늘 새벽 3시 반에 그 날짜를 넘겨서 인사청문회가 결국 종료가 됐는데요. 네. 한 후보자는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안박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오자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에 만든 법이다. 또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내용, 또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요. 이 이른바 그동안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와 관련해서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언급이 되자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피해가면서도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다.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혐의를 거부하면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 도덕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딸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관련 부분에 대해선 부친이 세금을 내고 증여해준 돈이다. 이 부친이 세금을 내면서 여러 차례 저에게 주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만 25세의 나이로 서울 10만 부 아파트를 매매한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럼 딸 스펙 쌓기와 관련해서 여러
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제 딸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혜택받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인 거죠. 네, 작년에 스펙 쌓기 논란 관련해서는 위법이나 반칙이 있던 건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제 딸이 운이 좋아 혜택을 받았다는 건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다. 제 딸에게도 평생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문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쓴 리포트 수준의 글이다. 또 온라인 첨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필 작가와는 연락한 적 없다. 또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이 됐어요. 네, 새벽에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이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 신상 의혹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본 뒤에 채택 여부를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녀 논란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역력히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논문 대필 논란에 대해서도 학생이 어떤 글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 사안을 대필이다 해외 대필 작가가 등장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교육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자가 그동안에 말했던 상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좀 뒤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따르면은. 네, 사실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말하자면 그 자녀 이 스펙 쌓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조국 전 장관 경우와 좀 이제 비교를 해서 뭐 피장파장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청문회 이전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청문회가 지나면서부터는 뭐 권원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적극 옹호 분위기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날카롭게 추궁을 해야 될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 말실수, 실언 뭐 이런 것들로 청문회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뭐 이를테면 그 딸 스펙 의혹 관련해서 뭐 실제 입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한동훈 후보자 답변도 뭐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도 지금 일고는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 의원들이 좀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실수를 연발해서 오히려 한 후보자 약점이 가려졌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부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김남국 의원이 이 한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추궁하면서 이제 논문을 이제 같이 공저자로 나왔던 뭐 이아무개 교수, 이모 교수를 엄마의 형제, 그러니까 이모로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최강욱 의원이 한 후보자 딸이 스펙 쌓기를 위해서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기부자 명의가 한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한 후보자 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옆에 영리법인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한국 3M 같은데 제 딸이 영리법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 후보자에게 이런 반격의 찬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청문회 이후에 좀 내심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 문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뭐 사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자 본인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밑에서는 결국 좀 그 두 사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그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 투표 때 좀 어떤 반발심을 좀 더 갖게 돼서 부결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 먼저 이제 한덕수 후보자를 부결을 시킨다면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 임명을 강행할 명분이 생긴다. 네, 임명 강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등을 밀어주는 뭐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새 정부 첫 출범이니까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고요. 정치, 사회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 우리 사회 원로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새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취임식 장면 지켜보셨죠? 네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예, 장애인이나 다문화인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으나 네. 또 품위도 있고 해서 좋은 취임식이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제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차례 언급하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취임사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평소에 늘 강조하던 공정화, 빠른 경제 발전 등 그런 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역시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자유를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를 하고 특별히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지성이 중요하다 한 것이 좀 특이하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이 자유가 없는 사회가 동시에 매우 비합리적이었죠.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은 이 합리성과 자유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듣기 따라서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밀어붙이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또 비지성적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이나 정치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성인답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이제 보수 진보 이념이 사회에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모두 조금 합리적이 돼서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 취임사 보면 예를 들면 평화와 번영 정책, 경제, 일자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행복,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이 새로운 정부는 이렇게 지향하고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짧고 좀 일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특이하게 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임사라면 대개 이런 소리를 할 거다 기대하고 있고 그런 소리가 나오면 역시 그렇구나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자유를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특이하게 들리고 그 자유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합리적이 돼야 되고 지성적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색다르게 들려왔고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히 네. 지금 이념 갈등이 심한 때에는 그 주장이 상당히 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 직후에 메시지 냈던 거 보면 이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취임사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죠. 네. 그러나 역시 그가 이야기한 합리성이라든가 지성주의라든가 자유라는 것이 역시 그걸 함축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념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결단코 전 정권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라. 그건 아주 문제를 아주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나 정책에서 가능한 이념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취임식에서 보여준 것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쓰는 것도 역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자를 돕는 것을 비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런 그 약자들 배려하는 모습, 또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 그 자체가 어떤 일에서는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취임식 행사의 키워드가 소통이라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를 끝내겠다. 국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집무실 이전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은 불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윤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진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를 떠난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는 소통이 좋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하루라도 청와대에 몸을 매면 나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특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비록 옳은 일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야 되고 특별히 그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개명된 다수의 의견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통이지 그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선 그리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구를 만날 건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 식의 그런 그 소통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공공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되고 정제된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오히려 이게 좋은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본인의 의견을 자주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지 소통한다 해가 자꾸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그게 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각 인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그런 장관들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장관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대치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선 저는 도덕성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번 그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모든 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몇몇 분은 너무 이 도덕성으로 이 결핍이 많은데 그런 분을 빨리 추천 처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렇게 큰 그 결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은 하루빨리 그 추천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야당도 지금 다수당이죠. 네. 다수당도 그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이게 반대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경종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은 하루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격 없다고 말씀하시는 후보자가 누군지? 저는 우선 자진 사퇴한 분, 그분은 당연히 잘했고, 예.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은 빨리 좀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후보자는 없으시고요? 그 외에는 제가 뭐 상세히 보지를 않았고요. 네. 사실 총리도 저의 관점에서는 사실 김현장에서 너무 많은 보수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네. 이 총리는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전술핵 실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니까 일단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 남북 관계에 관련한 취임사에 드러난 어떤 그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남북 관계를 풀어가면 좋을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북한은 사실 존폐의 위기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예. 뭐 그게 자기들의 잘못이거나 뭐 잘못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지금 더 행복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핵에다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 핵을 쓰지 못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물론 미국과의 협조도 뭐 강화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체의 방어도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그 2판 4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뭐 비전문가적인 그 소견입니다. 네. 근데 국제사회가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식량이나 에너지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고 또 국내 물가도 좀 치솟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국을 상당히 참 아주 훌륭한 그 좋은 우방으로 믿고 있고 또 물론 미국과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미국은 자기들의 그 이익과 배치되면 절대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또 상당할 정도로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듣고 완전히 우리 미국 편에 들어가지고 중국은 적대시하고 북한을 적대시해가지고는 저는 그게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당한 선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다름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가 또 평등이나 정의가 무너지면 야단이니까 자유를 강조하되 그러나 그 자유가 공정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심을 써야 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또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예, 오늘 뭐 취임사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이건 우리 인류 전체의 그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통령이 지금 오늘 그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정도의 이 환경 보호로서는 이건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핵 발전소를 앞으로 재건하겠다는 거 그것도 역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핵 발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거. 예. 그렇게 하려면 그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그래서 발전만 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처사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까? 네, 일단은 1위 키워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1위 주제가요. 연애 분야입니다. 근데 영화 분야예요. 역시 키워드는 강수연.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원래 이제 영화 베테랑에서 나오는 대표 명대사인데 영화가 나오기 한창 전부터 이 말을 써왔던 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강수연 씨죠. 그래서 영화계 인사들을 항상 챙기면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고 늘 자존심을 강조하셨는데 배우는 오로지 연기로만 말한다고 했고 영화를 찍을 때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연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워낙 이제 4살 때 데뷔를 하셔서 네. 길거리 캐스팅의 원조라고 이야기도 되고 있고요. 21살에 1987년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를 통해서 정말 화제가 됐기도 했었죠. 국내에서는 출산 장면이나 노출 수위 이런 걸로 시끄러웠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게 돼서 한국 최초의 월드스타가 탄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년 후에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영화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파르스름한 민머리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비군이 여기니까 머리 깎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삭발을 단행했었던 모습도 놀라웠었고 특히 고래사냥 2 영화에서는 원효대교에서 한강에 뛰어드는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녀에게 팬들이 이른바 깡수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남의 인생을 내가 흉내내는 건데 할 수 있는 한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고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많은 추모의 글들이 가득했고요. 등대 같은 분이다, 자랑스러운 선배다, 멋진 누나다 같은 키워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영화 정의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강수연 씨의 유작이 됐고요. 원래 이제 강수연 씨의 최종 목표는 연기자라는 할머니 배우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쉽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정말 50대 중년 세대 이상은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영화 분야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닥스2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2 영화입니다. 네. 이게 이제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네. 있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가 349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전 최고 예매량 또 최고 오프닝 스코어 최단 기간 300만 돌파 이런 것들이고요. 스파이더맨 이제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었는데 그것보다도 3일 앞서서 최단 기간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서도 흥행 기록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오프닝 스코어가 우리나라 돈 2,350억. 그래서 올해 최대 스코어였고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또 이제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국에서만 4,545개의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상영관 수이자 역대로도 5번째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블 사랑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 시대 이후에 영화관에 좀 훈풍이 다시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기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또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영화관 업계가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지르기도 전에 네. 좀 이른바 이제 불편한 진실이 먼저 좀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직원이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시키는 그 팝콘 직원들 수명 갉아서 드리는 겁니다. 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인력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곳에 직원이 6, 7명 있었고 아르바이트도 20명에서 50명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직원 3명이서 3교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시작을 제대로 했는지 볼 사람도 없고 사고 안 나면 고마울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고객이 300명도 넘어가고 아르바이트 2명이서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뭐 밥도 물도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멀티플렉스 측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뭐 추가 네. 인력 채용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좀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축구 분야 당연히 손흥민. 그리고 또 오늘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요? 이따가 손흥민 얘기부터 좀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선수 할게요. 얘기 안 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손흥민 선수 말고 또 한 명의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분 얘기해야 됩니다. 네. 지소연 선수 얘기를 해야 네. 돼요. 왜 중요하냐면 손흥민 선수는 워낙 이제 많이 아시니까 네. 지소연 선수 좀 집중해 보면 첼시 고별전을 이제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지소연 선수가 잉글랜드를 떠나게 돼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또 마지막 경기 안방 고별전이 열렸는데 첼시 FC 위민이죠. 예. 첼시가 또 여자 슈퍼리그 3연속 우승을 했고요. 지소연 선수가 잉글랜드 무대에서만 12번째 트로피를 올리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연속 우승의 또 핵심 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소연 선수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민을 4대2로 제압을 하고 최종 18승 2무 2패로 리그 정상에 올랐고요. 전반전까지 1대2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지소연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후반 1분 때에 이제 그 첼시 에이스가 이제 다른 이제 에이스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분 뒤에 상대 패스를 지소연 선수가 직접 끊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오른발 스루 패스로 단반에 상대 진영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골이 돼서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소연 선수의 엄청난 이제 어떤 활약을 보고 영국에서도 대단했는데요. 네. 이제 영국 가디언즈가 지난해 지소연 선수에 대해서 틀림없이 여자 슈퍼리그 사상 가장 뛰어난 외국인 선수이며 첼시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번 시즌에 지소연 선수가 리그 12경기에 나서서 득점 없이 5도움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잉글랜드 생활 결산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어떤 컵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호평을 들으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WK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 네. 와서 오히려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소연 선수 뛰는 모습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기회에 여자 축구도 더 한 번 더 붐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요. 이제 생활 분야에서 여행 레저 분야고요. 키워드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맞는 일상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 관광지가 좀 북적이기도 했고 뭐 SRT가 하루 이용객이 8만 명이 넘어가기도 하고 어린이날 연휴에 국제선 이용객이 368% 급증하기도 했는데 기분 좋은 얘기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씁쓸한 뉴스도 좀 있었어요. 뭐요? 이게 뭐냐면 불법 캠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여행지 곳곳이 북적였는데 야영을 할 수 없는 곳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참 좀 민망한 정도의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영 주차장인데 원래는 거기에다가 그냥 캠핑카를 가지고 30대 텐트가 있고 화단에서 고기를 굽고 씻을 때는 공영 주차장 화장실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소나무 숲 지역에서 송림 보호를 위해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는데도 대형 텐트에 숲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일들 결국엔 한 사람이 또 하면 누군가가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SNS 의견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뭐 차박이 유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주차장에서 많이 숙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뭐랄까 다른 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4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4위도 산업 주제고요. 저 분야는 레저 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네. 재밌는 키워드는 환급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황금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환급 마케팅이라고 할 정도로 분석 이제 이슈가 되면서 분석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할인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할인이 아니라 일단 쓰고 나서 뭐 10%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네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지는데 최근에 특히나 지역에서 축제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지역마다의 상품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타 지역에서 만약에 뭐 금액을 썼다라고 네. 하면 소비한 금액의 10%를 다시 그 지역의 상품권으로 이른바 환급해주는 네. 이러한 이벤트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지역 경제를 좀 활발하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들. 그 외에도 많은 카드사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할인을 중심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6만 원 쓰면 뭐 만 원을 돌려주는 이러한 형태의 환급 마케팅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써야 받을 수 있는데 안 쓰면 결국- 못 받잖아요. 결국 더 쓰라는 얘기죠. 뭐 그동안에 네. 호주머니를 딱 닫고 있었으면 조금 좀 열대가 되긴 된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탈주예요. 탈주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상하이에서요. 맥북 제조업체인 애플 맥북 제조업체인 타이안 콴다 컴퓨터의 상하이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100명의 직원이 한밤중에 갑자기 공장을 탈주하는 탈주극을 벌인 영상이 100명이요? 네. 몇 명도 아니고요? 네, 트위터 유튜브에 올라온 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 5일 밤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이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이 안전 요원을 밀치고 공장 입구에 펜스를 뛰어넘어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상하이가 계속 공장 폐쇄나 여러 가지 상황 폐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안에서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그대로 갇힐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지게 됐더니 우리는 공장에 갇힐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갇히기 전에 탈출해야 돼? 네 그러면서 벽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것이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방역 통제를 점점 지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집에서 방역 요원들에 끌려가는 영상들도 8일에 중국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는데 삭제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상해 좀 봉쇄가 조금 좀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상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혹시나 나오면 거기 갇힐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로 와서 이렇게 갈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반편수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